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업종이나 섹터가 네네. 있다면? 지금 전체 우리 업종을 통틀어서 와 쪽의 지표가 가장 좋고요. 실적도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점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요.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뭐 기다리는 거 싫다 이런 분, 확실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면 우리 제공 고재용님, 네. 이거 이제 필명으로 쓰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투자를 오래 하신 거고. 저는 투자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겸업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네. 잘 돼서 전업 투자를 하시다가 네. 또 사업은 해봐야겠다 해서 네. 지금은 또 사업을 하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꿈꾸는 약간 그런 모델 아닌가? 일단 돈 많이 벌어서 회사 때려치고 네. 전업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전업 투자를 제가 해보니까 예.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좀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주가만 보다 보면 사람이 약간은 이제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2006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명한 지표 투자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네네. 지표 데이터를 보는 가치 네. 투자를 하실 테고. 네네. 지표를 보는 것은 이제 네. 기업 실적을 추정하기 위한 선행 지표로서 지표를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게 돈이 되니까 선택을 하셨겠지만 지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업종 지표하고 기업 실적하고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업종 지표라는 게 기업의 실적 방향이고 네. 또한 기업의 주가 방향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투자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데 네. 어떤 분들은 보유한 그 유형 자산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 마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배당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성장 관점에서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를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표를 활용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표라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표가 뭐 예를 들어 뭐 수출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업황이 뭐 마진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잘 들어맞는 업종이 있고 지표를 앞만 봐도 별로 주가랑은 맞아요. 이어지지 않는 업종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는 네. 업종들은 지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예. 정유화학, 철강, 건설, 건자재, 유통, 뭐 항공, 화장품까지 대부분의 이러한 업종들은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큰 방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다만 이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가 엔터라든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그 업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을 투자하려면 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나 엔터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이오, 엔터 게임은 지표로 투자하기 어렵다. 뭐 바이오는 그렇다 치고요. 네네. 근데 엔터는 뭐 예를 들어서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네네네. 맞아요. 뭐 콘서트 관객 수라든지 그런 거 보면 얼추 좀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방법론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네. 굉장히 똑똑하신 애널들이 이제 그런 네. 걸 분석해서 리포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뭐 유튜브 뭐 조회수도 같이 보고 네. 그죠? 그런 데이터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각각의 그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통한 부분이 엔터도 가능하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좀 되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측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게임도 예를 들어서 런칭을 했을 때 초반에 뭐 네네. 유저 수가 얼마나 몰렸고 트래픽 네네. 얼마나 네네네. 몰리고 뭐 네네. 스팀 같은 데 순위 얼마 올라가 앱스토어 네네. 순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지표일 수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실적이나 주가랑은 조금 다른가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좋은 접근인데 사실은 런칭하기 전에 뭐 클로즈 베타라든가 네. 뭐 이런 식의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반응도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런칭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자체가 게임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그냥 지표만 체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네. 엔트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대감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게임주 투자는 그 주변에 한 20, 30년 투자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네네. 진짜 엔터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단 바이오 엔터 게임은 지표를 봐도 조금 쉽지가 않다.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지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들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사례를 말씀해 네. 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를 한번 4가지 정도 업종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중국인 방문자가 증가하고 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각을 이제 그 기업의 시각으로 보면 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면세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래서 또 중국인 방문자가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지표와 같은 거잖아요. 네. 결국 화장품 업황이 좋아진다는 지표와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지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동차 같은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동차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출하가 자동차 출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 최근에는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SUV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ASP 다시 말하면 차량 판매 단가가 증가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진도 좋아지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기업 얘기로 돌아가 보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출하가 증가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마켓시어가 증가하고 그들의 SUV 판매가 증가한다는 지표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철강 같은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철강도 마찬가지로 철강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열연이잖아요. 그래서 열연과 그렇죠. 또 원재료인 철강석, 그러면 열연과 철강석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마진이죠, 이익이 마진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게 증가하고 또 조강 생산량 또는 열연 생산량이 증가하면 실제로 철강 업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가 사실은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열연과 철강석 가격이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열연 가격이 증가하고 열연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것은 디램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네. 화장품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수출 물량 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걸 다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디램과 랜드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그들의 그 수출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얘기는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점은 업종 지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네.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또 어려워지죠. 맞아요. 사실 그게 더 이제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거기는 한데 업종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 어느 업종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반도체부터 한번. 반도체, 네네. 그렇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체 네. 우리나라 수출 금액에서 많은 경우에는 25%,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2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요. 지금의 예로 보면 이제 반대의 경우잖아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 적자로 전환했고 네. 무역 수지가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굉장히 저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 것이고요. 지표로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는 특히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렇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디램과 랜드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출 금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행성을 보여주는 중국과 미국의 PMI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네.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그 경기 순환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얘가 저점이 언제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지금은 사실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밴드상으로 보면 PBR 밴드로 보면 거의 저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0.9배 정도 되는데 지금 0.9배에서 한 배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점이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점일 때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점에 투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해요.
그죠? 근데 사실 저점으로 떨어지면 바로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옆으로 스물스물 가서 뭐 6개월이든 가다가 결과적으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기로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예. 이 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네. 한 1년, 2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난 저점 싫다, 나는 뭐 기다리는 거 싫다 이런 분, 확실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지표를 보면 되냐면 결국 중요한 전방산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전방산업,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도체 수요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PC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네. 하나가 이제 서버 시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시장을 이제 방향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를 하면서 스마트폰 자체의 판매도 굉장히 부진했고 또 PC나 노트북의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IT 기기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노트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냐면 뉴스에 네. 중국의 스마트폰이 이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또는 뭐 PC나 노트북 같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D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조금 더 이제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하면 네. 대만 IT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시장이라고 하면 대만 IT 기업 중에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이 기업은 서버 시장에 들어가는 BMC 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리모트 컨트롤러 하는 칩인데 이 점유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이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서버 시장이 많이 팔리고 있다. 서버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퀀타나 컴팔 같은 또 대만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PC나 노트북의 OEM, ODM의 마켓 쉐어가 한 80, 90% 정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또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글로벌리 PC나 노트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기업들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이들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자기들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대만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출만 맞아요. 공시하죠. 네, 그 네. 우리나라 뭐 신세계 이마트, 뭐 자동차 맞아요. 이런 네. 데가 월별 데이터를 이제 네, 공개하듯이 네, 네. 그거 참 좋은 건데.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홈페이지는 칩이 나오거든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추이를 보면 만약에 말씀드렸던 대만 기업들의 그 PC 노트북이나 뭐 서버 시장의 선행 지표들을 보여주는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 시점에 사실은 D램과 랜드 가격도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 맞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맞아요, 쓰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밸류에이션 PBR 0.9배가 역사적으로 이제 저점이다. 근데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저점이지 0.8, 0.7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가치를 사서 시간을 내가 조금 소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살래, 가격을 살래? 그럼 나는 가격을 살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을 좀 내가 소요를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아까 사이클, 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일예로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이클이 거의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수가 먼저 이제 작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도 굉장히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네, 네. 해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많고. 네. 근데 그 일반인들이 저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점을 찾는 과정 역사적인 추이를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 기업을 보든 아니면 업종의 PBR을 보든 예. 저점을 이제 보게 되면 항상 그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다만 이제 고민은 뭐냐면 그 저점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전쟁 날 것 같고 세상 끝날 것 같으니까 저점이라는 게 오는 건데 네네네. 막상 저점이 오면 나도 팔고 싶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중력을 거스리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 역사적인 추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업종 대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표 기업을 보든 아니면 업종의 PBR 밴드를 보든 그 사이클을 보고 현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네. 보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강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네. 이제 철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철강이나 화학이나 지금 사실은 그게 저점이거든요. 역사적인 그 추이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점인데 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특히 이제 포스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핵심적인 제품은 이제 열연 제품이에요. 열연. 철강성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이런 걸 이해하려면 철강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철강에 대한 밸류 체인을 제가 간단하게 예. 또 어렵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철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생산 설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크게 이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설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고로 방식이 있고요. 고로. 예. 또 하나는 이제 전기로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로. 자, 그런데 고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고로라고 하는 그 방식은 이제 원재료인 철강석과 유연탄을 이제 넣고 이 고로에서 이제 가열하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제품이 열연 후판 선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열연이 가장 중요한 제품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로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원재료인 철강석이 중요한데요. 네. 철강석 자체 가격이 상승하면 이들은 진입 장벽이 있고 가격을 네. 이제 전이할 수 있는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협상력, 가격 협상력. 포스코 입장에서는 열연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전기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고철, 철스크랩 같은 얘기인데 우리 어릴 때 엿장수 아저씨들이 막 모으던 네. 고철 있잖아요. 얘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전기로해서 얘를 가열해서 만드는 것이 대표적으로 철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 시설이 전기로.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은 철근인데 네. 얘들은 이제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대한제강, 한국철강 대부분 철강사, 웬만한 철강사들은 다 전기로 가지고 있어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얘들은 고철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철근 가격 올릴 수 있으려면 전방 산업이 좋아야 됩니다. 전방 산업이 호황일 때는 올릴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철근 많이 쓰이는 건설. 그죠? 그런 경우에 지금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고. 거죠. 요 구조. 그러니까 고로 방식은 진입 장벽이 높고 그다음에 제품을 인상할 수 있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을 인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중요한 네.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기업을 볼 때는 열연 가격을 보고 철강석을 보는데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철강석이 아니라 철광석입니다, 여러분. 그 철강의 이제 원료가 되는 유연탄과 함께 들어가는 철광석을 철광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거고.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네. 설사 고철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이제 그 철근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전방 산업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철강의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전자기기, 유전가스, 기계선박 교량, 조선, 건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안 쓰이는 제조업이 없는. 맞습니다. 예. 네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가장 철강 제품을 많이 쓰는 전방 산업은 건설이고요. 건설. 예, 예. 2등이 자동차 전자기기,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조선 이런 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짧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컬러 강판입니다. 컬러 강판 쉽게 말하면 자동차 문짝이라든가 냉장고 문짝을 또 올리시면 돼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게 뭐냐면 자동차 전자기기의 대표적인 기업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잖아요. 네. 그들 기업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컬러 강판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뭐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열연 가격이 올랐으니까 열연 가격이 오르면 냉연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러면 냉연이 이제 컬러 강판의 원재료인데 그렇죠. 올랐으니까 컬러 강판을 인상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지금 전방 산업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LG전자라든가 현대차가 과연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해주겠냐 이거죠.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항상 철강을 볼 때는 왜 경기 민감주냐 하면 이런 전방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뉴스 많이 나옵니다만 가전제품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네네. 뭐 재고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철강주 지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안 안 된다는 된다.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보면 네.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이제 보시면 대표적으로 건설에 사용되는 게 철근인데 예. 건설사 지금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지금 뭐 착공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철 스크랩 고철 가격이 올랐으니까 철근 가격 인상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건설사들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우리 그냥 공사 안 해. 좀 기다려볼게. 맞아요. 있어봐.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이러한 구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은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 보시는 거고 철강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코.
포스코. 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장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철강의 PPI, 그러니까 PPI. 철강의 이제 가격을 보여주는 지수이고요. 밑에는 이제 포스코의 주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MBS PMI라는 건 뭐냐면 중국의 PMI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는 PMI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이신 PMI가 있고 네. 하나는 MBS PMI가 있어요. 차이신은 중국의 수출 기업의 PMI를 얘기하는 것이고 MBS는 중국의 국영 기업의 PM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PMI가 구매자 관리 지수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뜻이죠? 예, 예. 그 PMI가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 호황이라는 얘기고 네. 50이 기준인데요. 낮다는 얘기는 경기가 좀 불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철강 제품을 사서 뭔가를 만들 구매자들, 그렇죠. 그 수요를 기업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체감 경기가 좋아야 철강을 더 많이 사고 맞습니다. 또 비싸게도 사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PMI가 네. 중요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여기 장표에서는 201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네. 뭐냐면 이렇게 중국의 PMI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중국의 PPI, 그러니까 철강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네. 포스코의 주가가 떨어져요. 네. 이게 떨어지다가 이제 2016년부터 중국에서 경기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PMI가 올라가죠. 네. 올라가니까 중국의 PPI 올라가고 철강의 PPI 올라가고 포스코 주가도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2018년 6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어허. 받게 되니까 중국에 이렇게 PMI가 떨어지고 PPI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의 추이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PMI가 올라가요. 어허.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PPI 올라가고 포스코 예. 주가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어요. 잔파도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방향을 읽는 거예요. 예. 경기 민감주는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해요. 예,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제가 거예요. 계속 저점과 고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니까 네. 2021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이제 다시 경기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계속 PMI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PPI도 떨어지고 포스코 주가도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방향은 보일지언정 이게 방향이 언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사이에 또 이 웨이브는 어떻게 생기는지 네네. 정확히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 네네. 저 방향의 흐름을 맞아요. 그래서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인식하는 그렇죠. 정도로 네.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포스코의 주가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열연 가격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연과 철강석의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이 스프레드가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포스코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 네. 흐름이 같이 가는 거죠. 열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열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중국의 PMI를 포함한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보면 어렵지만 이런 지표를 펼쳐놓고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잘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거는 그냥 경기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사면 된다고. 네, 그렇죠. 그럼 포스코도 2배 간다고 막.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예, 예. 지금 PMI, 중국의 PMI도 50 이하이고, 예. 그다음에 열연 가격도 지금 사실은 뭐 포항 공장 침수 때문에 우리나라 열연 가격이 살짝 올랐지만 사실은 중국이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조강 생산량의 5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열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열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PMI 떨어지고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얘가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역사적 추이에서 점점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럼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네. 개선될 여지가 좀 더 있고 그렇죠. 그걸 또 주가는 굉장히 싸게 네. 반영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이럴 때 측면으로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되게 말씀드리는 이제 거죠. 역발상이죠. 예. 네. 네. 자, 철강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강은 이거 쉬운 편이죠.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열연, 냉연 이게 그 용어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뜨겁게 만들어진 게 열연이고 맞아요. 그거 조금 더 상온에서 만드는 게 냉연이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네, 네. 화학 들어가면은 네, 네, 네. 일단 머리가 팽팽 돕니다. 네. 자, 하학 쉽게 이제, 얘기해 주십시오. 하학을 최대한 네.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학 업종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NCC라고 얘기하는 보통 네. 우리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와 같은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아마 이번에 22년 3분기가 아마 거의 실적에서는 저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날 겁니다. 아마 이번에. NCC라고 하는 거 이제 납사 크래커 센터라고 맞아요. 하나요? 그래서 네네. 나프타를 분해하는 회사들.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제가 밸류 체인으로 한번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네. 그래서 잠깐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특히나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예.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공급 과잉이고 수요는 맞아요. 굉장히 지금 부진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예정되어 있던 정설은 이제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고 예. 대규모 적자가 난다. 그렇죠. 사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이제 보면 우리가 좋았던 작년 21년 초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네. 너나 나나 다들 정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적도 역대급으로 찍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 오히려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관심권에 두려면 이렇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네. 바닥을 맴돌고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을 때 관심권에 두고 네, 네. 기회를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럼 제가 또 아주 간단하게 정유화학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동에서 원유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이제 띄워서 보여드리면, 네. 이제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정유사들이 네. 이렇게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LPG나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벙커시유를 쭉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솔린부터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벙커시유까지의 전체 제품의 평균 가격이 있잖아요. 평균 네. 가격에서 도입한 원유 가격을 빼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순 정제 마진이 됩니다. 정제 마진. 네네. 벙커시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얘를 다시 고도화해서 경유나 가솔린을 뽑아내거든요. 네. 이걸 이제 크랙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 정제 마진과 크랙 마진을 합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정제 마진이고 여기 정유가 끝이에요. 예. 정유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요? 네. 벌써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나프타인데요. 나프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프타가 모든 화학 제품의 원재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하는데 쌀. 나프타 가격 방향을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복잡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없애고 예. 이 나프타를 가지고 온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의 중요한 전방 산업을 보면 크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가공사. 대부분의 플라스틱. 플라스틱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맞아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IT 기계도 들어가는 것이고 자재도 들어가고 맞아요. 가전도 뭐. 굉장히 많은 가장 큰 시장입니다. 플라스틱 가공 사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타이어 합성 고무가 타이어로 사용되잖아요. 네. 그다음 자동차. 네. 그다음에 이제 섬유. 네. 대표적으로 뭐 폴리에스터 같은 거 예.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비료에도 사용되고 페인트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납사에서부터 나오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 수지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우리가 NC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다시 말하면 분해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범용 수지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범용? 그러니까 예. 엄청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이걸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 같은 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센터라고 해서 네. NCC라고 부르는 NCC.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걔들의 원재료는 뭐냐?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나프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그래서 제품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빼주면 그 기업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프타 방향이 중요하고 스프레드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러한 스프레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전방산업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전방산업. 예, 즉, 그렇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잘 팔리고 플라스틱을 넣는 모든 제품들이 잘 팔려야 돌고 돌고 네네. 돌아서 네네. 석유화학, 정유화학 기업들도 좋아지는. 그렇죠. 정유화학은 그렇게 좀 되는 다릅니다만.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화학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스프레드 중요한데 기업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스프레드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얘들은 B2B 사업이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롯데케미칼에서 만드는 폴리에틸렌과 대한유화에서 만드는 폴리에틸렌이 다르냐? 같다는 거죠. B2B고 그냥 제품 자체의 특성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B2C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은 기업마다 주력 제품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그냥 그 합성수지 제품의 스프레드가 어떻다 하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래서 화학 기업들이 왜 스프레드를 보고 같이 움직이느냐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은 이 스프레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화학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회사는 PVC 비중이 그 어디는 PP가 그 어디는 HDP, 어디 맞아요, LDP가 맞아요. 그거에서 지금 업황이 HDP가 높은데 어디는 PP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맞아요. 예. 외웠던 것도 까먹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석유화학의 업황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간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유화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유사들과 석유화학사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정유, 네네네. 화학인데 이걸 이제 복합명사로 붙여서 말할 때는 정유화학과 석유화학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정유와 화학을 이야기했고 뒷부분에 NCC, 납사 요 이야기는 석유화학.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사는
그냥 그 정제 마진 위주로 보시면 되고 물론 네. 좀 더 있어요. 있지만 그쵸, 일단은 그쵸. 메인은 그거고요. 화학은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에틸렌. 네. 에틸렌이고 원재료가 이제 나프타니까 예. 에틸렌과 나프타가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큰 방향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유와 석유화학을 나눠서 생각하자면 그렇게 좋습니다. 이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별로 이제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은석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금호석유. 검은석유가 사실은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이거 아닐까 이거. 딴딴 따다단 맞아요. 고무장갑. 예, 그 MB 라텍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금호석유가 대표적으로 이제 합성 고무도 만들고 네.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 네. 그다음에 MB 라텍스도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금호석유가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의 스프레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복잡해 보이니까 제품이 많죠.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하나 이 여러 가지 그 제품 가격을 하나의 지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얘 금호석유의 이런 지표의 방향하고 얘 주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데칼코마니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굉장히 정직한 그 업종이고 우리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보시면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년 말에 제가 금호석유가 작년 말에 PBR이 아마 제 기억에 퍼가 PR이 2.8배, 그렇죠. 3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왜냐, 3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 왜 계속 하락하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얘 지표의 피크가 언제냐면 21년 2분기예요. 21년 2분기에 피크를 치고 주가도 같이 피크를 쳤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지표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이 지표의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실적의 정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21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21년 2분기를 지나면서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꺾이고 업황이 꺾이고 실적이 꺾이면 PER 3배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없어. 네. 왜냐하면 네. 실적이 떨어지면 곧 저 주가 그대로 있다는 전자하에 PER이 현재는 3배지만 나중엔 5배, 7배 비싸질 수도 있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은 화학을 투자하시는 분,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계속 보는 건 뭐냐면 피크아웃이 언제고 바닥이 언젠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놈의 피크아웃.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피크아웃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역사적 추이가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이 피크를 쳤고 그 다음 분기부터 이제 스프레드가 하락하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정점을 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는 굉장히 정확한 스프레드는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이 역사적 추이를 같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판단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억울했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요? 철강도 그렇고 또 금호석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저 관심주에 추천주 담아주려고 네네. 금호석유를 포함해서 화학기업이든 NCC든 네. 철강이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오히려 이제 바닥을 한번 지금 다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강 화학을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만나기 쉽지 않은데. 잠깐만 이제 건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건설도 사이클이 있죠. 네,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부동산 안 좋지 않습니까? 부동산 안 좋고 지금 뭐 미분양도 엄청 늘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착공을 늦추고 또 건설비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거 차라리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건설업종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네. 체크해야 될 지표랑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사실 건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건설 건자재 포함해서. 사실 건설이 작년에 대선 앞두고 네. 정말 싸다. 네네네. 대선 이후에 뭐 아파트 공급 대책들 많이 나오니까 것이다. 건설주를 사야 된다 이 얘기를 전문가 100명 중에 99명은 건설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더 최악으로 가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지표만 보면 예. 좋은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아예 지표가 다 긍정적이거나 네. 아예 다 부정적이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을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시장이 가장 혼란스럽고 투자자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게 지금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건설 수주액입니다. 건설 수주. 네, 건설 수주액은 이제 주택과 토목이 합쳐진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과 그 토목의 비중이 6대4, 많으면 7대3 정도. 주택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수주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주택 시장이 그 인허가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네. 인허가가 증가하게 되면 착공이 증가하게 되고 착공이 증가하게 되면 분양이 증가하고 입주가 증가하는 이런 네.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입주하는데 한 2에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설 수주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인허가 증가하고 착공 증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건설 업체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뭐 시멘트나 철근이나 뭐 PHC 파일이나 콘크리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건설 수주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2, 3년 뒤에 건설과 건자재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게 시장의 흐름인데 네. 지금은 건설 수주액이 좋아요.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금리 인상 영향이 있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우리 주택담보 대출하는 이 증감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택 매매 거래, 주택 거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굉장히 10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고민이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철근이나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으니까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건설사들은 인허가까지는 많이 확보했는데 네. 착공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해봤자 리스크가 커지니까.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을 미루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매출에 대한 인식이 미뤄지고 이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들어오고. 그죠. 그럼 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다양한 뭐 시멘트든 레미콘이든 철근 기업이든 가구 인테리어든 굉장히 많은 건설 건자재 기업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고 아직 시장이 계속 저거 되겠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주택 가격을 경착륙시킬 것이냐 연착륙시킬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이 방향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 건자재는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방향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조금 뭐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들이 있더라고요. 투자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분은 게임주에 통달하신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엔터를 정말 잘하는 분도 그렇죠. 있고 어떤 분은 사이클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래서 철강, 뭐 자동차, 네네. 뭐 이런 민감주 네네.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수익을 낸다. 근데 이제 약간 제콩 고재용 대표님은 그러면 사이클 투자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편이죠. 아, 좋아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사이클 투자 한없이 어려운데 네. 또 쉽게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또 쉽다고. 근데 그 출발점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네. 자 그러면 지금 2022년 10월 20일 이 즈음에서 보시는 네네. 이게 시장 마켓 타이밍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직접 나는 주식 비중이나 포지션은 어떻게 하고 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방으로 보면 뭐 10에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자 반등이라는 건 지금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지금 시장 계속 하락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년 이상 그렇죠. 시장이 1년 하락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산다고 갑자기 V자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지금 보여주는 이런 업종과 기업들을 보고 호흡을 좀 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한 30% 정도는 유지하되 조금씩 예. 매수하면서 한 1, 2년 뒤에 돌아봐서 지금을 다시 돌아보면 아마 지금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이클을 타는 민감주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경기는 그렇죠. 뭐 세상 망할 때까지 가지는 않고 언젠간 돌아선다. 네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많이 보고 금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투자 시장을 이제 보는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시 지표들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장을 이해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만약 기관 투자자라면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민감하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러한 미국의 생산자나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향을 이해하되 그 기업이 속한 그 업종과 예. 그 기업의 실적에 기반해서 시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수출 데이터, 네네. HS 코드 같은 것도 네네. 뽑아서 이제 보는 것도 네네네.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네. 혹시 지금 그래서 준비하는 것들 중에 예. 특히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업종이나 섹터가 네네. 있다면 어떤 게 저는 뭐 자동차, 전기차 쪽의 지표가 사실 지금 전체 우리 업종을 통틀어서 자동차와 전기차 쪽의 지표가 가장 좋고요. 실적도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얘기부터 잠깐 하면 최근에 왜 현대차가 세타 엔진 그 리콜 때문에 아우 그 지겨워 그 충당금 22년 3분기 이번 실적에 현대차는 1조 3천억, 예. 기아는 1조 5천억 예. 비용을 이제 그 차감한다고 그렇죠. 공시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올 22년 전체로 따지면 최소 9조 이상, 예. 많으면 10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현대차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2년, 13년 잘 나갈 때 이때 한 8조 정도였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2023년은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고, 그럼 왜 좋냐 하면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8월, 9월 데이터 보면 글로벌 출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미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미국 전체로 보면 좋지 않은데 네. 현대차는 오히려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마켓 시ェ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말씀드렸던 SUV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데 지금 그 현대차의 SUV 판매 비중이 전체 배출에서 판매 대수에서 비율로 보면 한 55% 정도 돼요. 오, 절반 이상.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SP 증가한다는 얘기고, 차량 ASP라는 것은 차량 판매 단가고,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매출에 기여, 이익에 기여. 이런 흐름이 가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점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럼 얘가 좋아지면 자동차 부품, 타이어 마찬가지로 좋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좋죠. 지표가 너무 좋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유럽은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기업들의 그 2차 전지 출하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 전력 비용 인상, 이것 때문에 뭐 전기차 자체가 조금 판매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이 전력 비용 상승이 전기차 판매 수요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가솔린 대비로는 네. 충전 요금이 훨씬 더 싸다. 이게 좀 뭐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좀 흐름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을 막 역행할 정도의 수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세는 그래도 친환경 네네네네. 차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이제 우리 전기차 볼 때 우려는 올 상반기에 있었던 게 뭐냐면 비철 금속과 희유 금속이 엄청 급등했잖아요. 대표적으로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그렇죠.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게 급등해서 시장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2차전지 쉘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러한 비철 금속과 희유 금속이 상승했을 때 얘들이 제품 가격을 제대로 전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고민이 더 많았던 네.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실 리튬을 제외하고 니켈, 코발트, 뭐 구리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튬만 계속 오르고 그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도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도 여전히 우리는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것도 이제 시장 한가운데에서는 조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늘어나고 또 출하량이 늘어나면 또 이제 단가가 떨어지고 다시 또 이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또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는 맞아요, 거겠습니다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표는 계속해서 판매 데이터라든지 그렇죠. 단가는 좋게 나타나고 네네네.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맞습니다. 싸고.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 시장,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매달 홈페이지에 예. 그들의 그 자동차 출하, 해외 공장별 출하, 네. 그다음에 뭐 차종별 판매, SUV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계속 월마다 발표합니다. 대부분 이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 제네시스, 아 멋있네 이거. 진짜 이거 그랜저 이거 보시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들을 뽑아 오신 거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또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널들이 대부분 그런 현대차 기아에서 발표하는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렇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월별로 나오죠. 월별로. 맞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SUV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미국에서 얼마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보시면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이제 개인 블로거 분들도 그 데이터들 이제 퍼다 나르시는 네, 분들 네, 많아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뭐 그냥 검색만 해도 맞아요. 많이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표를 보는 투자가 사실은 어렵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첫걸음인데 네, 네, 네. 괜히 이게 뭐 지표 투자, 퀀트 투자, 뭐 가치투자 이러면 괜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읽고 진짜 내가 꾸준히 돈 벌려면 당연히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그리고 뭐 공부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사실은 뭐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막 퀀트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제콩 오름 데이터 컴퍼니 고재용 대표님 통해서 오늘 현명한 지표 투자 이야기를 들어서 현명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나중에 또 다른 또 재미난 이야기 또 한번 좀 나중에 또 한번 네. 부탁을 또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